안녕하십니까. 이덕호입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근데 에어컨이 안 되는데 약간 더운데 그래도 우리 분위기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제가 썰렁하게 강의를 할 거니까 좀 시원하게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사회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 첫 모임이고 첫 교육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 소요는 소위 말하는 묻지마 협동조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2004년도 11월 달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아무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조합원이 74명인데 누구도 우리 조합이 뭘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고 다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이제 묻지마 협동조합에서 물어보자 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그 첫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끝나고 나서도 도대체 이게 알듯 말듯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몇 번 아마 여러 번 교육을 하면서 같이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이 제가 다른 걸 생각을 하다가 우리 협동조합 소요가 나오게 된 배경, 일종의 배경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요즘 이거 이야기 안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는 한국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월 달에 3월 9일인가? 소위 이제 알파고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하고 이시돌 씨가 바둑 게임을 해서 이시돌 씨가 졌죠. 근데 이 바둑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게임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게임이거든요. 저게 줄이 19개 해서 362개, 361개인가? 361개의 점들이 있는데 저 점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깨진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벌집이 되고 벌집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고 이미 해외에서는 저런 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저게 터지고 나서 이제 신문 언론마다 그냥 하루에 기사를 5곡, 6곡씩 뽑아내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앞으로 판사라는 자리가 금방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태까지 간 거죠. 근데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들이 저 알파고까지 오게 된 어떤 배경과 그리고 저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중학생부터 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까지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고, 이 중에 대부분이 디지털은 나오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디지털은 나오면 상관없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강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마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시간은 당연히 지나가는 거예요. 시계 보고 시간 지나가는 거 보니까. 근데 시간은 정의를 하는 게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한 시점까지의 어떤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결국은 변화를 전제로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시점하고 지금 시점의 차이는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문 기술 중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 불을 환히 켜놓고 그냥 앉혀두는 그런 고문이 있어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그 시간의 변화들이, 만일에 시간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짧아서 심지어 알 수 없을 때까지 변화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요즘 제일 많이 보는 모습이죠. 어디 가도 똑같은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죠.
스마트폰 가지고 놀잖아요. 저 스마트폰이 사실은 지금까지 디지털 문명의 제일 핵심적인 어떤 기기이면서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봐서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봐서도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잠시 한번 주변을 훑어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제 촛불 집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구병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뭐 불과 며칠 만에 광화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 지속되면서 이게 정권의 이 안위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 제가 노크드 그 대표로 있었는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스마트폰이에요. 모이는 것들을 계속 찍어서 현장 중계를 하면 사람들을 모아내는 거죠. 이 사이에 저게 강남스타일 유튜버에서 10억 회를 넘어갔잖아요. 원래 유튜버가 그 본 사람 숫자가 9억 9,990 하여튼 10억이 못하게 돼 있었는데 저 친구 때문에 시스템을 바꿨어요. 2013년 12년 아랍의 봄이라서 이집트나 이런 전통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어떤 전제주의적인 또는 독재주의적인 국가가 아무런 어떤 지도자 없이, 정당이나 지도자 없이 그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데모를 해서 정권을 바꿨죠. 아랍의 봄이라고 얘기하는. 저 교통령 사건이라고 한 몇 년 전에 아마 지하철에서 어떤 대학생이 개를 데리고 탔는데 걔가 벤을 보고 그것을 치우지 않고 뭐 어른하고 시비가 붙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전 세계에 순간적으로 퍼진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 볼 수 없는 현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저걸 다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25억 회가 넘더라고요. 조회수가. 저건 작년 11월 달에 제가 10억 회를 체크를 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강의를 잘 안 다녀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 강의에서 본전이 안 나오는 강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강의 잘 하면 만들면 100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세계에 대한 강의는 3개월마다 데이터를 다 바꿔줘야 돼요. 살기는 더 팍팍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그 구급 공무원 일반 상식 그 과목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한 권 다 읽고 한 6년간은 제가 거의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처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일반 상식 책 한 권만 봐도.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언론을 쳐다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몇 개나 알고 계시겠어요? 매 순간순간 모르는 게 쏟아져 나오죠. 우리 생활을 보면 삼성전자 요즘 뭐 아이폰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흥한 회사가 있는 밤에 노키아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 핸드폰 생산의 50%를 차지하던 그 회사가 불과 3년 만에 망했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다가 아예 이번에 접어버렸죠. 닌텐도 뭐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잖아. 우리 애들 요만한 거 얼마 전까지도 그 게임기 없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50년 만에 적자가 났죠. 애플은 저기 그 스마트폰 회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회사가 들어왔는데 왜 한국 자동차 산업이 망할까? 스마트폰하고 자동차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요즘 신문 보면 늘 이렇게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올 때 가장 인기 있던 직종 중에 하나 금융업이에요. 정권, 뭐 은행. 최근 10년간 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었다 그러거든요. 은행 쪽만 해도. 은행 보험 금융 쪽에서. 결국 이런 현상들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훑고 지나가지만 주변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누군지 아시겠어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84년도 모습이었죠, 모습이. 그리고 저기 앉고 있는 컴퓨터가 맥킨토시 컴퓨터 최초로 마우스를 쓴 최초의 컴퓨터인데, 저희 사무실에 저게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될 거예요. 이 양반이죠. 2007년 6월 29일에 아이폰을 처음 발매했던 게. 이 아이폰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2014년 현재 25억, 전 세계 25억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불과 10년도 안 된 시점에. 제가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요 밑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미국에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유선 인터넷 있잖아요.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인터넷이 2,500만까지 가는데 약 한 5년 걸려서 5년. 이것도 엄청난 속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불과 2년 만에 5,700만까지 간 거야. 이까지는 그냥 우리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8년 전에 받았던 그림인데 그리다가 이제 버려야 될 상황, 따라갈 수 없는, 불과 5년 만에 20억이 넘어간 게 되죠. 되게 피곤한 시대잖아요. 보면은 그냥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들, 그게 뭔지를 모르게 막연하게 불안함을 느끼는 것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와 있다라고 봐요. 오늘 이야기할 그 디지털, 인터넷, 모바일의 무한 연결이 막고나는 변화들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속도로 봐도 그렇고 그 깊이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어냈고, 그 세상이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불안한 시간을 불안한 거죠. 세상에는 이게 이제 항상 우리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늘 이렇게 앞에 뭔가가 있었던 거거든요. 알파고 지금 우리가 난리지만 사실 알파고 나온 게 돌이켜보면 그 이전에 10년 전에 딥블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컴퓨터의 발전이 사실 제일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이제 1944년도에 뭐 ENIAC이라고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던 거는 64년도 IBM 360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쓰던 것들이었고, 그리고 84년도에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고 그 뒤에 인터넷 컴퓨터가 연결이 되죠. 이 컴퓨터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지적 연산 능력, 직접 능력을 무한대로 늘려줄 수 있는 기회들이 된 거예요. 컴퓨터의 핵심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까지 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이에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계산 능력이죠. 근데 이 컴퓨터가 혼자 있으면 힘이 없는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69년대 미국 국방성에서 만든 인터넷은 이 똑똑한 컴퓨터가 서로 대화를 하게 만들어졌어.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하나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죠. 한 개도 무서운 놈인데 이게 전체가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우리를 이렇게 준 것은 모바일이에요. 이게 이제 84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다이나텍이라고 이만합니다. 주로 이제 이건 전화라기보다는 운동용으로 많이 쓸 정도로 컸던 것들인데, 이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은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을 막 끌고 다녀야 되는, 이렇게 유선은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바일은 선에서 자유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개가 모인 지점이 스마트폰이에요.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기술 체계,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이 하나로 합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계가 그렇게 무섭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아까 각도를 달리 보면 우리가 컴퓨터가 우리가 10배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컴퓨터가 종류별로 올라가면서 보급되는 숫자가 10배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프레임이 전 세계 100만 대 정도 팔렸고, PC는 1억 대 정도,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이 이미 100억 대 이상 팔렸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모양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지금 쓰시는 거 보면 스마트폰도 컴퓨터고, 킨들도 컴퓨터고, 태블릿도 컴퓨터고, MPC도 컴퓨터고, 이 모든 것들이 컴퓨터가 베이스에 되어 있는 거다. 컴퓨터가 숫자 늘어나면서 진화하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를 많이 쓰게 해줄 수 있을까? 뒤를 약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잡지 보다가 이게 재밌어가지고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 컴퓨터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69년도 IBM 7030이 초당 계산할 수 있는 게 한 4,040만 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그 당시 가격으로 6,500원 달러예요. 한 800억 되죠. 그 당시 가격으로. 환율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 당시 순수하게 돈이 6,500만 달러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보니까 뉴탭이라는 게 초당 한 20억 회 됐는데 50달러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연산 속도가 4,100원 늘어나 좋아졌죠. 그러면 가격은 13만 만에 1로 줄었어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61년 당시에 5억 원짜리가 지금 현재 얼마 한다는 이야기죠? 1원 한다는 1원. 5억 하던 3일에 5억짜리가 지금 1원 된다는 이야기. 가격이 제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쓰시잖아요. 초고속 인터넷. 그 2000년 당시에 1.54메가 지금 앞 집에서 쓰는 게 기가 네트워크 쓰잖아요. 1000배 이상 빠른 거 쓰고 있는데 2000년에 1.54메가가 한 달에 3천만 원 했어요. 저기 계시는 분 나왔는데 한 달에 3천만 원 했다고 이게. 근데 지금은 그거 쓰지도 않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스토리지 많이 가지고 계시죠. 1테라가 2000년도에 1억 5천이었어요. 1테라당. 지금 한 10만 원 하나 지금? 10만 원 안 하죠. 디지털 시대를 구성하는 이런 가격 것들이 거의 가격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어떤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물론 아시겠지만 이거만 해도 거의 방 하나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거의 사람의 세포 속에 들어갈 정도 사이즈까지 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 경제적 어떤 기반이 된 거죠.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볼게요.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별로 여러분께 생각을 안 해보신 내용이니까요.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할까? 사람마다 다 전화번호 다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기기 공유하시는 분 없잖아요. 내 전화번호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한 명씩 다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고유번호도 있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식별되는 그런 기계는 없었어요. 당연히 컴퓨터는 대단하죠. 그리고 항상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위치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장사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고객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언제든지 끌어올 수가 있는 것들이고 거꾸로 보면 감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24시간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제가 되게 편해요. 전자상거래 해보시면 다 불편한 걸 많이 느끼실 건데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것저것 공인인증부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냥 카드번호 넣어두고 나면 그냥 클릭하면 결제가 돼요. 스마트폰에 센서가 몇 개나 있을까? 지금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19개 정도 센서예요. 카메라부터 해서 광센서, 압력계, 온도계.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스마트폰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오감보다 훨씬 많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주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여기다 부칭이 나오잖아요. 여기 아마 그 혈당 체크하는 거거든요. 당뇨 환자들 혈당 체크하는데 요걸 이렇게 아이폰에 모듈로 붙여서 피를 떨어뜨리면 혈당을 분석해서 어디 가냐? 의사한테까지 가죠. 분석도 해주죠. 이런 게 붙여 쓰는 게 무한대잖아요. 이번에 LG에서 나온 G5가 저런 개념이에요. 모듈을 계속 붙여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능의 스마트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기능을 꼼꼼히 따져보면 옛날에 있던 저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 휴가 때 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서점 가서 그 25,000분의 1 지도책을 사잖아요. 갈 때 지도책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내비게이션 들어오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지금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못하는 게 없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쓰면서 그냥 이렇게 다 붙어 있으니까 잘 못 느끼시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떤 무선 네트워크들이 우리 주변을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계속 감싸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유를 준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게 거꾸로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유가 아니라 어디 가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주변에 보면 기계들 되게 많죠. 큰 거 작은 거, 큰 것도 작은 거까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눈부터 이렇게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춰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급기야는 이런 게 나왔죠. 이제 USB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저거는 그냥 그 모니터에다 그냥 이렇게 꽂으면 컴퓨터 기능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곳에 컴퓨터는 다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쓸 수 있는 게 적으면 안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사람에 가깝게 만드는 건 소프트웨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한 뭐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집에 이제 컴퓨터를 뒤져보면 프로그램 몇 개 안 됐거든요. 뭐 아리아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몇 개? 툴 한 10개 내외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앱이라는 게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지금 안드로이드용이 한 160만 원 종류가 있어요.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부터 해서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있죠. 처음에 스마트폰에 저는 강력한 기능과 함께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AC, BCAD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시점이 있는데 저는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8년 됐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올해 연말에, 작년 초에 제가 받은 데이터인데 전 세계 인구가 72억 명이거든요. 72억인데 인터넷 사용자가 30억이고 모바일 사용자가 36억이에요. 전 세계 절반의 사람이 스마트폰 또는 피처폰을 쓰고 있는 거죠, 뭐, 일단. 인터넷 사용 시간을 보면, 보통 해외에서 보면 이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 보니까. 그 노트북으로 쓰는 거하고 모바일로 쓰는 거 있는데, 10시간 정도 이렇게 합치면 쓰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꼴찌쯤에 있네요. 한 5시간? 놀랍죠? 왜 이렇게 많이 안 쓸까요? 바쁘잖아요. 애들은 학원 가야 되고, 막 학교에서 못 쓰게 하고 학원 가야 되고, 어른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안 맞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을 적게 쓰는 나라예요. 근데 중독은 제일 심해요. 역설적이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따 고민을 해볼게요. 여튼 우리는 시간은 적게 쓰지만 이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 3위예요. 그러니까 물건 많이 사잖아요. 지름신. 우리나라 1등 안 하면 재미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물건 구매하는 경험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압도적인 1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에 몰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어디에 몰입했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잠시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을 적게 쓰는 나라 한국. 인터넷 중독이 제일 심한 나라 한국. 전 세계에서 물건 제일 많이 구매하는 나라 한국. 이 세 개의 조합을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급기야는 영국 정부에서 올해 영국은 지금 스마트폰 사회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활을 의존하고 가장 많은 부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장 신뢰하는 기구가 스마트폰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영국은 스마트폰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영국이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상당히 깊게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은 세상의 변화를 여기 제가 앉아서 한 30분 이야기하는 걸 될 문제는 아니겠죠. 하루 종일 이야기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큰 것만 훑어볼게요. 어떻게 변했는지.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면 못 느끼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변화는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런데 지금의 변화는 이전까지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안 됐는데 전 세계 25억 대가 팔렸단 말이에요. 25억 명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도 안 된 시대에서 사회 모든 것들이 변화가 속도뿐만이 아니고 깊이까지 같이 간다는 걸.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연결 사회. 페이스북,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사용자 몇 명인지 아세요? 20억. 20억 명이 페이스북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아마 페이스북 그 CEO가 이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보도자료를 내는데 어제 월요일날 전 세계 사람 10명 중에서 8명이 페이스북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어. 2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거꾸로 역설적으로 10명 중에 8명이 어제 안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은 명백히 전 세계 모든 인구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쓸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페이스북 생긴 지가 10년이 안 됐거든요. 5년, 6년 전부터밖에 안 됐거든요. 연결이 연결. 네트워크만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람과 사람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고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과 수백억의 기계들이 같이 모여서 만드는 네트워킹 사회. 그게 우리는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초연결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파장이 급속도로 이렇게 진전이 되죠. 우리가 그런 게임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SNS 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를 보면 거의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거든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순식간에 카피해 나가면서 불과 1시간 내에 수천만, 수억 가지 그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크게 변하는데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거죠. 98년도에 그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금융위기란 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한 회사의 작은 금융사고가 순식간에 확대되어 있는 거죠. 이 시대라는 것은 결국은 작은 하나의 실수가 엄청난 재난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작은 실수 하나가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좋은 의미로 보면 좋은 용도로 쓰면 하나 선한 어떤 사건이 수많은 사람에게 순식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현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의 90%가 최근 2년간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가 그러면 문자를 남기기 시작해서 2000년, 3000년이 축적이 됐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정보의 90%가 불과 2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내년 되면 1년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더 발전하니까. 내후년 되면 6개월로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 지금 만들어진 정보가 여태까지 우리 만든 정보의 90%가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의 압축이라는 게 이런 의미들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하면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가 말하는 학교 교육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한 시대가 정리한 소위 말하는 정제된 정보를 교과서라는 형태로 만들고 교육을 똑같은 걸 시키는 거라고요. 저렇게 빨리 변하는데 언제 교과서를 만들고 있냐고요. 누가 저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누가 정리를 할 거냐고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현대 교육에 완전히 위기에 닥쳐 있는 부분들이죠. 거꾸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모바일 인터넷 이 자료 만들려고 구글 검색에 모바일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모바일 시장이라고 치면 결과가 몇 개 나오는가 하면 결과가 1000만 건 정도 나와요. 결과치로. 1000만 건의 웹페이지가 나와요. 제가 언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예전엔 좀 늦어도 돈 주면 리포트를 사거든요. 그거 보고서를. 1000만 건의 데이터가 저한테 그게 답이 될까요? 답이 안 되죠. 언제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사이에 또 세상이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 세상이 복잡하니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단순한 걸 선호를 해요. 요즘 뉴스 보시면 뭐 카드 뉴스 이렇게 짧게 요약하는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분 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경계도 있고, 차이들 있잖아요. 사람과 로봇의 경계도 있고, 사회와 자연의 경계도 있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계, 구분 지점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가까운 데부터 한번 둘러볼게요.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옛날에는 저렇게 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뭐, 그 인터넷 서비스, 방송 서비스,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이 유튜버가 방송국이 아니에요. 저 인터넷 회사예요. 방송 프로그램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방송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국이에요. 페이스북이 요즘에 동영상 서비스를 하잖아요. 원래 SNS 서비스거든요, 이게. 페이스북. 동영상 서비스 시작을 했잖아요. 방송국이에요. 서비스사의 구분이 다 없어진 거죠. 산업 경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애플이 들어오니까 왜 자동차 회사가 망할까? 사실 산업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회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또는 기술적으로 서로 이렇게 결합이 안 되는 게 많았는데 지금 하나로 이렇게 한대로 뭉쳐버렸다는 거죠.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자동차가 부품이 한 3만 개 돼요.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기계거든요. 근데 자동차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엔진하고 미션, 기어.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워트레인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이 보면 저것만 개발을 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외주를 주거든요. 사서 쓴단 말이에요. 그 엔진하고 미션만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이 자동차 시장이 연간 8천만 대 규모의 전 세계 한 2200조 시장이에요. 1년에 2200조예요. 근데 이 자동차가 요즘 무인 자동차 이야기 들으셨죠? 이미 자동차가 컴퓨터 덩어리예요.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러니까 연료 분사부터 해가지고 뭐 앞에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컴퓨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문제가 아니고 더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죠. 전기자동차. 오늘 아마 보니까 테슬라 미국 회사에서 3만 5천 불짜리 전기자동차를 발표를 했는데 약 20만 대 주문이 들어왔대요. 20만 대. 근데 이 전기자동차가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전기자동차 모터로 가잖아요. 부품이 3,000개로 줄고 저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난감 박스가 냉장고가 똑같아지는 거죠. 냉장고랑 똑같아요, 자동차가. 이미 해외에서는 무인 자동차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상용화된 데도 있거든요.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 구글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산업에 지금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황문에도 현대자동차 관련 기관, 기아자동차 관련 같이 그 산하 공장이나 이런 데서 하청업체에서 전체로 하면 우리나라 GDP의 그 25%,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컴퓨터가 80년대에 한 대 200만 원 넘었어요. 한 대 팔면 한 40만 원 남았다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엄청난 고물가 산업이고 엄청난 기술이었거든요. 컴퓨터 한 대 팔면 몇천 원 남아요. 쩐뛰기 하거든요. 냉장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하고 애플 때문에 전 세계 GM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지. 저게 얼마나 걸릴까요? 5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학과 간 애들은 어떻게? 한양대 가면 미래자동차학과라고 있잖아요, 공대. 최고로 인기 좋은 과거든요. 걔들 뭘 배우는 거죠? 방송도 원래 이게 국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의 방송에 어떤 방송 콘텐츠를 실기 위해서는 그 나라 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유튜브 다 무시하잖아요, 저거. 막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직구, 역직구 요즘 주문 많이 하시죠? 제가 이제 한 3월달에 이제 소요 일 때문에 책을 한 16권 샀어요. 16권을 아마존에 주문을 했어요. 아마존에 주문을 했는데 정말 제가 놀란 게 첫 번째
이틀 있으니까 물건이 이미 도착하는 거예요. 한 7천 원 하는 이런 카드를 내가 주문을 했는데 그걸 박스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DHL로 보냈어요. 배송료 없이 DHL로 6천짜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마존은 지금 배송료 무료예요. 전 세계 어디 있어야 하더라도. 그리고 얘들은 물건 주문하면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물건 준비되는데 그냥 내보내요. 계속 이러면서. 작년에 아마존 한 회사가 쓴 물류 비용이 20조예요. 물류 비용만. 아마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바바라고 중국 회사가 있거든요. 저기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걔들이 11월 11일 날 이벤트를 해요. 할인 이벤트를. 11월 11일. 작년에 하루 동안 팔린 게 얼마일 것 같아요, 액수가? 11조에 10조가 넘었어요. 하루 동안에 한 회사가 판매한 양이 1조가 넘은 거예요. 10조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 기간 있잖아요. 작년에 미국 전체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량이 6조밖에 안 돼요. 아이시스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그 이슬람 테러 집단인데 얘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냐? 페이스북으로 뽑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경계가 없어진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산업으로 보면 제일 무서운 거는 경쟁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구역을 이렇게 나눠나면 야 너는 너 동네에서 나오지 마 그러면 그 동네의 깡패가 보스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다음 무너뜨리면 전국구가 생기는 거죠. 전국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통신사 중에 제일 큰 데가 차이나 모바일이에요. 전국 이동통신인데 저게 2011년 당시에 약 6억 정도 사용자가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희가 아니고 스카이프라는 회사가 제일 큰 통신사예요. 저건 통신사는 아니잖아. 인터넷 전화거든요. 우리나라 기러기 아빠들이 저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저희 회사는 전화국도 없고 통신 슬로도 없고 교환기도 없어. 그냥 소프트웨어.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사가 된 거죠. 만일에 카톡에 이미 보이스 기능이 되잖아요. 카톡 통화 기능을 풀어줘 버린다면, 생각을 해요. 저걸 풀어줘 버린다면 SKT, KT, LG, U+는 어디로 갈까요?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근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스카이프라고 해서 인터넷 회사하고 여기는 통신사란 말이에요. 영역도 없고 경쟁은 무한대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이해할 때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크롬 사용자 수 이건 그거잖아요. 웹브라우저 12억, 검색 월 12억 명 들어와요. 구글 드라이버, 지메일 4억, 안드로이드 우리 쓰는 OS가 80% 점유하고 있죠. 유튜브 사용자 월 10억 명 이상이에요. 구글 스토어 번역기가 구글 번역기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거든요. 약 지금 80개 언어를 지원을 해요. 구글 맵이 전 세계 51개국을 지원을 하거든요. 2014년도 이 회사가 매출이 79조예요. 이 한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 20조 나오는데 그 중에서 R&D 비용, 우리가 개발 비용, 연구개발 비용이 12조 원이에요. 이 한 회사가 쓰는 게. 2014년도 한국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예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11조 5천억이에요. 대한민국 전 세계 10위권의 강대국, 그 경제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보다 더 많은 돈을 구글이 한 회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즘 무인자동차 하고 있죠. 드론까지 가고 있죠. 제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이다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옛날 로마 제국도 있고 청제국도 있고 그랬잖아요. 몽골 제국도 있고 그랬는데 예전에 사실 제국이라 그러지만 군사력이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만 우리가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 촌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베이징에서 차 타고 1시간만 나가면 뭐 사람들은 모택동이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구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한테 하나의 회사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제국이라 저는 봅니다, 저게. 국가도 구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지금 유럽이 구글하고 그 세금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죠. 중국은 아예 블락킹을 해버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위에 있고 기업은 국가 내 하나의 구성원이잖아요. 지금은 개별 기업이 국가를 뛰어넘는 시대에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구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글의 시민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구글이 신민이 될 수도 있을 거라 보는 거죠. 이미 지금 배나한 것만 해도 숨가쁘잖아요. 제가 요즘 모든 그 학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포기를 한 게 예측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미래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50년, 100년 뒤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 아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알파고가 많은 사람이 충격을 준 게 뭔가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그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게 빨라야 10년 정도 있어야 아마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도 최근에까지만 해도 한 5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다음날 그렇게 이겨버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50년대 잡지에 이렇게 나와. 미래의 컴퓨터 무게가 1.5톤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갤럭시 S6인데 138g이에요. 저거보다 수천 배 강력한 컴퓨터인데 걔가 웃을 일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면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좋은 게 뭔가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있는 모습들만 정확히 봐도 미래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미 미래가 현재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제가 초연결 사회를 얘기할 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는 시대고, 그 얼마 전에 저기 텔레비 광고 나왔잖아요. 저기 보일러에 저기 달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일러 끄고 켜고 하는 거. 그죠? 우리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할 거잖아요. 나갔다가 가스불 안 깼네 그러고 뭐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컴퓨터를 박아서 네트워킹을 해서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냉장고에도 넣고, 자동차에 넣고, 여기 의자에도 넣고, 책상에도 넣고. 그래서 나온 게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에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 참 놀랍잖아요. 저기 버스 기다리면 몇 번 버스 몇 분 뒤에 옵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미 기술들은 다 되어 있어서 시스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는 올 거다. 인공지능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간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인공지능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 나오면 하는 게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다르다. 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걸 제가 그냥 임의로 정리를 해본 거야. 머릿속에 뭐 정보를 우리가 취득도 하고 지식도 획득하고 그걸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는 추론도 하고 이런 걸 재구성하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거기는 감정도 있고 직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창의도 있고 영혼도 있다. 이거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억 요 정도까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알파고가 보는 영역은 이 영역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역.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했던 차별성이 다 없어지는 거죠. 자, 창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순수하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거의 그렇게 드물거든요. 우리가 보통 창의롭다고 이야기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걸 재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가상의 동물, 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동물의 모양들을 같이 합친 거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미 컴퓨터는 충분히 창의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구글에서 그거 했잖아요. 그 컴퓨터가 그린 그림 100명 붙었잖아요. 일본에 얼마 전에 신춘문예에 컴퓨터가 쓴 글이 1차 예선을 통과를 했어요. 1차 예선을. 컴퓨터가 감정을 못 느낄까요? 감정은 복선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바둑은 직관의 게임이다. 이미 이까지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 영혼 빼고 뭐가 있을까? 사람의 차이라는 게.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로봇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한다. 근데 사실 복잡한 걸 떠나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복잡한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영혼을 고민하고 살겠어요? 그러면 이미 얘들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컴퓨터가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감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각, 후각, 뭐 오감밖에 없는데 컴퓨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광선 이외의 것도 영역도 얘들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체 신호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조차도 볼 수 있는 게 컴퓨터라는 거죠. 미국의 IBM 왓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암 진단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진단 프로그램의 진단 정확도가 90%예요. 암 전문가들이 65%거든요. 왜? 암 진단할 때 우리 MRI 같은 거 보잖아요. 다 영상 자료인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촉감까지도 컴퓨터가 제한을 할 수 있대요. 만져서 미끄럽고 부드럽고 맵고. 사람이 안 보여요, 이제는. 제가 아까 은행 이야기 했잖아요. 은행에 사람 없거든요, 이제. 전 세계 금융거래의 90%가 그냥 기계가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이 최근에 그 중동이나 이쪽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안 써. 드론이잖아요. 무인 비행기. 여기에다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이 조종사가 어디 있는 거야? 멕시코에 있어. 뉴멕시코. 미국 뉴멕시코에 앉아서 전 세계 국가의 대상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로봇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이미 시작했다는 거죠. 로봇이 신문기사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그 언론사 기자들은 대단히 우리가 그 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 요구하는 걸로 있고 한때는 언론고시라고 할 정도로 좀 엘리트들이 많이 갔잖아요. 작년부터 미국 AP통신하고 중요한 그 언론 통신사에서 그 컴퓨터가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사? 스포츠 결과 기사, 일기예보, 그 다음에 정권시황, 주식 분석. 잘 써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로봇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거기 바이라인도 이렇게 달고더라고요. 서명도 기자. I am 로봇 애턴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일본에서 신춘문예에 로봇이 쓴 글이 1차를 통과했다. 라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무인 자동차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준비 다 되어 있죠. 미국에 소위 그 장거리 트럭커라들 있잖아요. 장거리 운행하는 화물 운전 기사들이 한 200만 정도 된대요. 운송노조에. 막 그 수천 킬로를 이렇게 달리잖아요. 막 24시간 술 달리는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무인 자동차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250만이 날아가겠죠. 사람은 안 보이고 개만 보이는 거죠, 이제.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 위에 이제 로봇 팔자가 이렇게. 조금 하나씩 보시면 저는 이걸 자칫 많이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서 로봇은 옛날부터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도입되는 분야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무거운 걸 다루는 그런 힘든 일을 로봇이 대체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얘들이 요즘은 이게
힘은 덜 들지만 짜지부리한 복잡한 일들로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서 그 택배라든지 그 다음에 햄버거 만들기라든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공부시킬 때 그래 너희들은 몸에 기름칠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펜트 돌리며 살아라. 이게 화이트 칼라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로 들어왔어요. 공부를 해 대학을 나와서. 그런데 그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양끝단 부분, 정말 아까 영혼을 건드리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안 그러면 로봇한테 시키기도 정말 쪼잔한 일들, 이 양쪽 영역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나머지 영역에서 전부 로봇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공정과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결국은 이건 제가 봐서는 사람의 약속이에요. 왜 약속인가 하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기사인데, 이게 2013년에 영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어요. 지금 있는 직업 중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일자리 47%가 10년 이내에 없어질 일이란, 19% 정도가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절대 안 없어지는 33%가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없어질 자리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화이트 칼라, 어르신들이 이야기했던 야야 펜트 돌리며 먹고 살아 이야기하는 사무직, 영업 관련 서비스직들, 우리가 대학까지 20년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10몇 년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시킨 목적이 저기를 보내는 건데 저게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없어지고 있고. 왜 이길 수 없느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온 무인 경비 로봇이에요. 요게 이제 막 회사 주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상한 사람이 오면은 연락을 해서 경찰을 불러요. 이거 1시간 임대료가 얼마인가 하면 1시간이 10,000원이 안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경비하는 경비원들의 1시간 급여가 얼마냐? 15,000원, 6,000원이거든요. 당연히 저거 써도 안 졸잖아요. 땡땡이 안 치죠. 담배 안 피우죠. 여기 뭐 신랑 필요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아줌마들 설거지 다 해줄 거고. 실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햄버거 로봇이 나왔어요. 햄버거를 시간당 한 70개 정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가면 이렇게 큰 것만 던져놔면 지가 알아서 햄버거 이렇게 종류를 놔요. 미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패스트푸드 가게 하고 있는 그 직업직들이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대형마트에 가면 이미 캐시어들이 없잖아요. 그 하이패스 이렇게 도입되면 우리 각 지역에 그 캐시어 하시는 분들 자리 다 날아가죠. 이게 이제 영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택배 로봇이에요. 여기 이제 물건을 담아서 배송을 하면 집 앞까지 가잖아요. 가면 그 받은 사람이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하면 뚜껑을 열어줘요. 우리나라 택배 기사 몇 명일 것 같아요? 100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로봇이 노리는 일자리가 정말 높은 수준의 하이엔드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제일 위협적인 것은 저런 우리가 말하는 저임금의 단순 업무들이 순식간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페파예요. 그 소프트뱅크에서 작년에 발매한 페파라고, 이게 감성 로봇이라, 소셜 로봇이라 그러는데, 저 친구는 사람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슬프구나, 즐겁구나. 그래서 대화를 같이 해요. 저거 나오자마자 다 팔렸거든요. 이제 저 로봇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약서를 써야 돼요. 내가 저 로봇을 성적인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
성적이 되고 성격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게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될 때라는 거지, 저는. 반응을 해요. 친구가. 아이들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요즘 그 애완견 때문에 애들이 막 상처 많이 받잖아요. 애들은 개를 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가족 구성이라 그러잖아요. 자, 죽지 않는 가족 구성이 들어왔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2014년도에) 마침내 홍콩의 그 투자회사인데 인공지능을 이사로 등재를 했어. 임원으로. 컴퓨터가 사람의 자리를 대체를 한 거죠. 정확하게 법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번역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어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봐서 90% 이상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저는 요즘에 이제 기사 볼 때 일본어는 그냥 구글 번역기를 걸어서 봐요. 거의 같다고. 10년 내에 모든 언어들의 장벽이 없을 거다. 물론 아주 문학 같은 일단 뉘앙스가 있는 그런 것들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대화는 100% 가능하다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 교육 유치원 때부터 시켜가지고 대학까지 영어 교육 시키는데 목표가 뭐예요? 아이고 외국인 만나서 말 좀 편하게 하라고 시키잖아요. 요즘 여행 가면 구글 번역기 쓰면 되잖아요. 그 외국인하고 잠시 말 틔우려고 우리가 투여하는 시간과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학교에서 외국어는 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람하고 기계도 이미 소통하고 있죠. 기계와 기계 단위처럼. 결국은 우리가 붙은 모든 것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루어지는 저 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바벨탑으로 가는 건지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제가 그래 영어 공부하려면 진짜 잘해서 현지인만큼 잘하거나 안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제 생각이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그 관점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진지하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3D 프린터거든요. 이런 그림을 넣어주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도자기 만들듯이 이렇게 하나씩 층층이 이렇게 쌓아서 저런 입체를 만드는 거예요. 장난감 같죠? 장난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금형을 만들거든요. 사초로 이렇게 그 플라스틱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 틀을 만드는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에요. 이거 이미 만들고 있어요. 총도 만들고 특히 의학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빈조 뼈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이거 몸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이미 이걸로 다 만들고 있죠. 제트엔진도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는 집도 이걸로 짓고 있어. 이게 지금 중국에서 집 짓는 거거든요.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어요? 저게 지금 차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프린터로. 저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6만 달러에 발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6만 달러에. 아,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자동차가 3만 개의 부품으로 있다니까요. 차체 하나를 저렇게 프린터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40시간 걸린대요,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 얘들이 얼마 전에 발표한 게 보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는 건 이 차를 내가 5년이나 10년 뒤에 가져오면 차체를 녹여서 새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 이게 10년 뒤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진행됐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3D 프린터는 완전히 제작을 다 바꿔버릴 거예요. 요즘 가상현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VR? 요런 그 기계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걸 쓰고 둘러보면 정글에 와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장소에 똑같은 걸 느껴야죠. 360도로. 어떤 의미 아시겠죠? 제가 여기 있는데 그걸 끼고 여기 마치 정글에 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 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똑같은 거리감과 똑같은 실감 나는 영상들을 느끼는 거죠. 소위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나오면서 제일 처음 이렇게 난리가 난 데가 어디지 아세요? 미국 포르노 산업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사실 앞으로 지금 향후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이렇게 바꿀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상현실 기술인데, 저는 이걸 무슨 게 보는 게 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게 현실이고 어느 게 가상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가상이 훨씬 더 실감나고 가상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그렇다면 현실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기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저는 지금 현재 시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무한압축 특이점이 시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시간은 한쪽으로 흐른다고 이야기를 생각했잖아요. 과거가 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가 있고, 과거의 어떤 결과로서 현재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비슷한, 다르지 않는 비슷한 환경에 우리가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세대. 그래서 과거의 지식들이 미래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이 목에 힘주는, 내가 이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더라, 내 경험을 니한테 이야기해주면 네가 이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 도움이 될 거다 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여태까지 역사라고 본다면, 지금은 과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식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에 편입되어 버렸다, 이미. 아까 제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미래에 예측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는 약간의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는 소위 미래와 현재가 같이 가는 시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의 경험들이 연속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분리되어 독립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재검토한다는 게, 교육부터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조차도. 요즘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할 이야기 없잖아요. 사실. 가르칠 도로 배우잖아요. 거꾸로.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 컴퓨터 사용하는 건 애들한테 배우잖아요. 지식이 역정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실은 저는 인터넷을 93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아주 강의 나가면 그냥 인터넷의 전도사였거든요. 인터넷과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유토피아로 이끌지에 대해서 한 10년을 떠들고 다닌 것 같아요. 강의도 많이 받고 다녔어요. 기분 좋게 다녔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한번 그 뒷면을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 전에 신문이 나오는데, 이제 퇴근하고도 카톡 때문에 이랬네, 그러잖아. 어디 가도 일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90년대 내가 대한항공 처음 들어가서 영업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삐삐 핸드폰 이런 거 줬단 말이에요. 그거 줘도 관계 없어. 사우나 가서 야, 왜 연락 안 돼? 그러면
아니, 핸드폰 안 터진다니까. 지하철 들어가면 안 터지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 싸대기 맞죠? 이거 요즘 휴가 갈 때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PC 가져가죠. 이메일 오죠. 저녁에 퇴근하면 카톡으로 막 쪼오죠. 24시간 일해야 돼요. 유럽에서 작년에 그런 걸 했어요. 유럽 같은 경우 좋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사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용 메일이 오면 돌려보내버려요, 메일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밤 8시에 폭스바겐에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돌려보내요. 돌리면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하면 지금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정말 긴급한 일이 있으면 회사에 지정하는 그 비상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모니터라고 보는 거예요. 화장실에 저거 없으면 못 들어가는 사람 많죠. 저도 사실 그래요. 진짜 급해 죽겠는데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스마트폰 막 챙겨요. 이제 주문이 있는 뗄 수 없어요. 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중독. 근데 만약 이게 중독일까? 우리 학생들도 애들 중독이라 하잖아요. 전 중독은 아니라 봐요. 왜? 그 안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볼 것감, 너무 많은 좋은 기능들 떼고 싶지 않죠. 근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 말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오늘 여기는 뭐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회의할 때도 저러고 있어요. 다. 뭐라 그러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소외되는 그런 경험들이 소외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볼 게 너무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워낙 이것저것 많이 보는 데다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를 뭐 다 보거든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잠시도 머리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올 때 뭐 했느냐. 골프 게임 했거든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단 1초의 짜투리 시간도 그냥 두지를 못하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고 머리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머리가 저렇게 내가 쭈그러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머리를 좋게 한다, 나쁘게 한다, 딱 극단파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유명한 인터넷 전문가들은 자식들한테 절대 인터넷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과거처럼 어떤 걸 기억하고 이런 것 기능은 떨어지겠지만 새로운 행태의 두뇌 영역이 발달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건 오랜 기간 후의 문제고 당장은 우리가 말한 사고력 자체가 떨어진 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봄 되면 꽃 피잖아요. 꽃 피면 페이스북에 온통 꽃이잖아요. 식당 가면 전부 사진 찍어 올리기 바쁘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감각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있는 감각만 봐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 사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추석날 밤에 그 보름달을 한 2,000개쯤 본 것 같아요. 전부 보름달 찍어 올리잖아요. 감정과 감각의 강행 상태라는 것들은 일상적인 사항이다. 이건 따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온라인 범죄 산업이 마약 산업보다 규모가 더 컸어요. 피싱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우리나라 죽은 사람들 많이 있죠. 전 세계에서 악성 댓글이 가장 왕성한 나라. 몰래카메라 우리나라는 몰래카메라가 정말 그 보편적 그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몰래카메라 찍다가 잡히는 사람이 나이도 제한이 없고 구별이 없고 뭐 심지어 판사도 잡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런 온라인 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인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이야기 없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쪽이.
프라이버시. 우리나라에 그 CC 카메라가 몇 개인지 알 것 같아. 700만 대 이상 있잖아요. 블랙박스, 자동차 차량 블랙박스에 카메라 1000만 대가 되잖아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다 있죠. 근데 아파트 입구에 보면 요즘 설치되는 그 CCTV들이 CCTV가 아니에요. 넷쪽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정말 고화질이에요. 한번 관리실 가서 보세요. 얼굴 다 나와요. 표정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다.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가 있냐 없다는 거죠. 자, 구성을 해보면 아침에 하루 24시간 사람 그 모습을 다 구성할 수 있어요. 아파트 나갈 때 CC카메라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동네 어디에 있고 카드 쓴 거, 하이패스 쓴 거, GPS 데이터 다 정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개별직들이.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기록된 게 지워지지 않는다. 얼마 전에 그 밀양 경찰관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15년여 전에 밀양에서 이제 그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 여자애 한 친구를 이제 남자애들이 성폭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은 반에 있던 여자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걔 당이도 싸 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걔 당이도 싸. 15년 지났더니 그 양반이 경찰관 하고 있거든요. 그 글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 5년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아이 때 썼던 장난삼아 쓴 걸 하나가 15년 뒤에 다시 나와서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 미국 정부가 비자 승인을 할 때 페이스북 같은 SNS를 뒤지겠다 얘기를 해요. 대학생일 때 술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양키 고문을 썼다 그러면 미국 들어가기 다시 힘들어요. 불가능해지는 거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폭로들이 보면 스마트폰 녹취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프라이버시 행위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뭘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능력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독이라 그래, 신독이라 그러나 원래 군자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런 고도의 윤리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상 받으라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었을 때 한 번 실수는 별 문제 아니라 그래. 뱅가지 상사라 그러잖아요. 뱅가지 상사 아니에요. 한 번 실수하면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죠. 다시 우리 시대는 도덕의 시대 들어. 그 연말정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편해졌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 전진 받아가지고 붙이고 했는데 요즘은 사이트를 딱 치면은 내가 돈 쓴 거 번 거 다 드러나잖아요. 심지어 애들이 쓴 것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안 드러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기 그 법정 기부금. 근데 기부금도 사회복지기관 기부금도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몇 년 내에 다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모든 금융 거래 모든 것 생활 태도가 다 노출되는 거죠. 편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그걸 가지고 내 정보를 알아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그게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는 빅브라더라는 빅브라더. 소수의 권력자가 그 구성원 전체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다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빅브라더가 아니고 빅아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대통령. 여기 이제 사진 찍으신 분 박수 보냅니다. 전파합시다. 이 친구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대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 사건은 전 세계 모든 사회학자들한테 이슈가 돼가지고 논문으로도 나오고 이거 위키피디아에 사진이 올라가 있다고요. 지금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걔가 변을 봤는데 당황했을 거라고요. 주변에서 다르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당황을 했고, 어르신이 치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약간 언쟁이 있고 그러고 내렸는데, 마땅히 좀 나쁘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 하잖아요. 당연히 걔 나쁜 애예요. 근데 저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적인 어떤 죽음을 당할 정도로 사형선고를 받을 만큼 그렇게 나쁜가요, 그게? 누가 어떤 권리로 저 사람을 심판을 하죠? 우리 지금 자살한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사회라는 게 일종의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이라면 안 된다. 도둑이라면 살인하면 안 되고, 그걸 사실은 징벌하는 것들은 절차가 있죠. 법적 절차가 있고, 사실은 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가 합의한 거거든요. 지금은 누구나가 다른 한 사람을 특정해서 심판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빅아더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서로에 의한 서로의 감시. 저게 훨씬 무섭죠.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열심히 하면 따라가요. 우리가 저 공부 너 머리 좋다. 머리 좋은 사람 10시간 공부할 때 나는 잠 안 자고 24시간 공부하면 잘하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가격하고 어떨 때는 잘할 수도 있잖아요. 티살 시대에서는 제로와 낫이 있거나 없거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없다 차이 나는 거라고. 불평등이 훨씬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그게 나왔으니까 전 세계 부자 66명의 자산이 36명의 자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전 세계 36억 명의 재산하고 우리는 전 세계 60세 부자들하고 재산을 합치면 똑같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장님 연봉이 150억이라 그랬잖아요. 150억. 한 달에 그럼 10몇 억, 아마 세금 내주고 아마 150억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연봉이에요, 그죠? 우리 평생 모아도 안 보이는 게 뭐. 그러면 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들 월급이 얼마나 될까? 미국은 더 하잖아. 미국에서 뭐 금융권 애들 보면 막 보너스만 몇백억씩 막 가져가고 그러잖아. 디지털 경제 특성상 불평등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저렇게 봐야 될 때다. 저는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고, 케인즈가 1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향후 100년 내에 기술이 발전해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을 하면 먹고 살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시대는 이미 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졌을까? 이제는 사회의 새로운 계약, 사회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 두섭씨 막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소요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소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그 자체는 단어를 뺄 수가 없다. 우리 주변에 뗄 수가 없고, 이미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우리의 생활이 일단 절반을 넘어서 사실은 보면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을 디지털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은 마치 산소와 같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디지털을 벗어날 수가 없고, 당연히 그건 기술이 주변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바꿔놓고 있어요. 사람의 성격도 바꾸고 있고, 관계도 바꾸고 있고, 경제도 바꾸고 있고, 문화도 바꾸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바꾼지도 모르고 있었죠.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근데 저 흐름들은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제가 요즘 그 강의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사회에 2번 정도의 커다란 변곡점이 올 거다. 정말 대단한 변곡점이 올 거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인구의 절반이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고, 수택에 많은 자살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커다란 시대적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판단에 맡겨두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대응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저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요즘은 모른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 대응은 균형 잡힌 삶이라 생각해요. 균형 잡는 것, 쏠리지 않는 것, 기울지 않는 것. 디지털 아날로그, 저 거의 진짜 스마트폰 눈에 달고 살아요. 지금 몇 번 한번 디톡스 했다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갔다 이러고 있는데, 온라인 생활, 오프라인 생활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했으면 1시간 놀고 산보하고, 이런 밸런싱들. 애들한테 자유를 줄 거냐, 자유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보는 걸 괜히 이렇게 갖고 와봐 좀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정근대적인 부모처럼 보이잖아요. 애들을 감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호해야 되잖아요. 저는 전혀 다른 어떤 이율배반적인 속에서 정답은 없거든요. 어디가 선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들. 그게 디지털 시대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소유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행복, 자유, 정의, 공동체, 이런 오래된 2000년 이상, 수천 이상 사람들의 화두가 되었던 저런 오래된 미덕들은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저는 거꾸로 저런 것들 다시 재대두되고 재해석되고 우리가 그걸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의. 누가 저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정의에 대한 관점들. 다수의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평등 속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 공동체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생산성은 늘어났는데 힘든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가.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소유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전혀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 주변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간과도 다른 시간을 우리가 먼저 인식한다는 것들이고, 두 번째로 거꾸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걸 성찰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대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 살아왔던 것들이 정말 내가 제대로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미 와 있는 미래에 적합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냥 어른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또래만 해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매년 경제는 성장하고, 처음 어렵게 단칸방에 시작을 해도 5년 지나면 아파트 하나 구하고 아파트 팽수 날려가고 자동차 생기고 이런 예측 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일본처럼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바꾸기 힘든 게 소비생활 못 바꾸잖아요. 당장. 그런 것부터 해서 변화한 생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마다 변해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라면 가게 가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면집 1등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하자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야, 이런 것들이니까. 저는 이제
사실 뭐 제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20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논의를 해오고 있다는 것 같지. 왜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소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죠? 제가 강의를 간혹 나가는데 강의하면 질문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 번째, 못 알아들었다. 두 번째, 잤다. 세 번째, 너무 완벽했다. 이런 것 같은. 전 멍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10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드릴 걸 제가 짧게 역힘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냥 키워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고 그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주체적인 대응의 그 처음을 소유하고 싶다. 그렇게 정리하고 앞으로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저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